지금부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네 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지하신 휴대폰도 진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정상주 팀장입니다. 오늘 포럼을 축하하듯 그동안 매서웠던 날씨도 한결 포근해졌습니다. 오늘 포럼은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S라이프 채널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남 평생교육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포럼에 참석하신 주요 네 외빈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포럼을 주관하신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김도균 학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고석규 원장님 오셨습니다. 고석규 원장님은 목포대학교 제6대 총장으로도 재직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천대학 제1대학교 최진숙 평생교육원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순천대학교 김현덕 교수님 오셨습니다. 김현덕 교수님은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장님으로도 재직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천대학교 김소라 교수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신원섭 평생교육사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박경숙 평생교육사님 오셨습니다. 이 외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김도균 학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장 김도균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전남 평생교육포럼의 주제 발표를 해주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고석규 원장님과 토론을 해주실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김현덕 전 학장님, 순천제일대학교 평생교육원 최진숙 원장님,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소라 교수님, 순천시 평생교육과 신원섭 주무관님, 나주시 박경숙 주무관님, 그리고 이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익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의 교육 정책과 지원은 주로 학령기 학생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디지털 산업, AI, 인공지능,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의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신기술과 산업 구조가 바뀌는 급변하는 물질 문명 속에서 우리 성인 학습자들이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거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 배움의 즐거움으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 평생 학습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전남 평생 교육 포럼은 교육의 사각지대인 우리 전남 지역의 성인 학습자들이 한때 가난했거나 환경이 열악하여 배움의 시기를 놓쳤거나 지독하게도 어려웠던 입시 제도 때문에 배움의 길을 접어야 했거나 이제라도 제2의 20살 참 인생을 알차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성인 학습자들의 생애 전반에 걸친 평생 학습의 길을 여는데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전남 평생 교육 포럼을 통해서 우리 전남 지방의 평생 교육 사업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고석규 원장님의 발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고석규입니다. 여기 방금 내려오기 전에 보니까 순천대가 1934년, 35년 그때 세워진 걸로 돼 있던데 언제 그렇게 올라갔어요? 이 목포대도 198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46년까지 올라갔는데 이 순천대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해서 지금 많이 올라갔네요. 어쨌든 긴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제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제가 여기 평생교육원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제가 평생 관계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학에 있을 때도 대학 안에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긴 있었습니다만 제가 전문적으로 알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기간입니다만 여기 미래융합대학에서 뭐 이런 발제를 저한테 부탁했을 때 제가 조금 당황을 했죠. 내가 이런 자리에서 평생교육에 관해서 얘기할 만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가 해서 그런데 뭐 저도 모르게 금방 응했습니다. 좋습니다. 하겠다. 그렇게 한 까닭은 사실은 이런 기회가 있어야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회가 있어야 억지로라도 뭔가를 보고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신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흔쾌히 수용을 했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짬을 내서 이것저것 좀 보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직 평생교육이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자리 잡는데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정치권에서 좀 인식이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 조만간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또는 사회가 요구하는 것만큼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순천대하고 순천시가 공동으로 해서 이제 주최를 했고 그 주제도 대학과 지자체 간 성인학습자 평생교육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아무래도 이 미래융합대학에서 주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대학 중심으로 설명이 좀 된 것 같고 저도 이 발제문 자체가 좀 그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금 숙제로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뭐 사실은 제가 여기 발제문도 준비했고 PT 자료도 만들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아직 제공이 안 된 것 같아서 혹시라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이 마이크를 좀. 예. 예. 어, 여기 목차가 좀 7개나 되는데요. 지금 사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0분이거든요. 40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아마 좀 그 전에 끝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준비된 시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기 뭐 전남 지방 소멸부터 시작해서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 전국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협의회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지자체 부분이죠. 지자체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설명이 여기서 할 거고, 그다음에 개방형 고등교육체제나 고등평생학습체제라고 하는 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그 대학의 변화의 모습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순천대학에서 하고 있는 이 라이프 사업에 대한 그 평가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개선되면 좋을지 제 나름대로 얘기한 것이 뿐이고 실제로 제가 이거 개선할 능력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는 문제에 대한 그 질문을 좀 남겼습니다. 이거 뭐 최근에 여러분들도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 지방 소멸 또 암울한 데이터 쏟아졌다라고 했는데 여기 또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너무 자주 접하다 보니까 좀 식상하기까지 할, 그래서 곧 전남은 소멸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현재 그 현실화되고 있죠. 이건 그 최근에 산업연구원에서 그 보고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종래의 분석과는 조금 다른 지표로 분석을 했는데 그 소멸 위험 지역에서 전남 신안군이 전국 최고, 그러니까 가장 빨리 소멸될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지역에서 전남이 그 13개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 빼놓고는 거의 다 소멸 지역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남이죠. 그리고 그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047년 광주는 인구가 126만이 될 거고 전남은 161만이 될 거다라고 돼 있고 여기 100년 후에는 광주 전남 인구를 다 합쳐봐야 84만이다라는 그런 통계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광주 전남을 다 합쳐서 84만이랍니다. 그러면 여기 모든 집들이 다 텅텅 빌 것 같은데 과연 그러고도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근데 이런 유형의 데이터는 지금 출생률이나 뭐 그런 것과 다 연관해서 볼 때 너무 예측이 가능한 그런 데이터거든요. 지금 알다시피 우리나라 그 출생률은 0.8에 머물고 있는 세계 최고로 낮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 명확관화한 그런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평생교육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아마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학력 인구 감소 이 그래프도 뭐 엄청나게 많이 인용되는 그래프죠. 이 교육부에서 발표한 그래프입니다. 지금 그 대학 정원이 뽑는 정원이 약 그 49만 7천 명입니다. 대학 입학생이. 그런데 그 24년에만 해도 약 12만 명이 모자르죠. 이 숫자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3, 40년 정도 되면 거의 대학 정원이 절반, 반토막 납니다. 반토막. 그러면 그 현실적으로 그 모든 대학들이 뭐 어려움에 빠질 거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뭐 순천대도 그렇고 목포대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 전남대까지도 벌써 미달 사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심각한 그런 문제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전남은 이 청년의 지방 이탈이 대단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첫 취업과 대학 진학이 청년 인력의 지방 이탈인데 전남의 경우 청년 인구의 11.9%가 20대 초반에 벌써 지역을 이탈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젊은이들이 전남에 살고 싶거나 전남에 정책하고 싶은
그런 비율이 40%도 안 됩니다. 60% 이상이 나는 이것을 떠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뭐 그런 그 암울한 그 데이터를 눈앞에 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평생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 협의회인데요. 대한민국 헌법에 여러분들 뭐 헌법 얘기들 많이 합니다. 요즘 헌법도 잘 안 지키니까 그 헌법 얘기해봐야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은 법 중에 법이죠. 가장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근본법인데 평생교육은 헌법에서 정해진 권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흥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나라 헌법에 딱 한 번 나온답니다. 딱 한 번. 바로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그만큼 평생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헌법에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진흥을 해야 할 일은 평생교육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연 현실이 그러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그만한 요구를 못하고 있다.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먹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각성해서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생교육법이 당연히 또 있죠. 거기에 목적을 보면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평생교육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은 바로 이처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 모두의 보편적 시민권이다. 평생교육은 시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국가가 맡아야 할 의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국민은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도 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진흥원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도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지난 11월 28일 얼마 전이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건 여야 합의로 됐기 때문에 이 법은 곧 통과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기존의 법에서는 운영할 수 있다라는 선택 조항이었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조금 위상이 나아졌죠. 그리고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종전에 법에는 없었던 거예요. 제가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협의회 현재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관련된 시행령을 정해야 할 만큼 위상이 높아졌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이 상담 컨설팅뿐만 아니라 조사 연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임무의 다양성이 부여되어 있어요. 법이 됐다고 해서 그대로 실천하느냐라고 하는 건 조금 좀 시간의 경과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바뀌고 있고 이것은 결국 그 지자체의 역할을 그만큼 높였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대학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역할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지자체 간 성인 학습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시도진흥원을 비롯한 지자체 평생학습기관들의 프로그램을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하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 자유시민대학, 대전시민대학, 그러니까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인천에서 인천시민대학 이런 것들 사업을 이미 시작했거나 최근에 시작했죠. 그 서울이나 대전은 대학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명예 시민학위를 수여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대학교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반면에 인천시민대학은 이와 달리 대학교와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즉 인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각 대학에 일정한 그 운영비를 주고 돈을 주는 거죠. 돈을 주면 그 인천에 있는 6개 대학이
자기 대학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요. 거기에 오는 시민들은 물론 무료로 그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대학교에 직접 예산을 주고 대학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앞으로 좀 올해 아니 내년에 뭔가 좀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남도학이나 시민교육을 주제로 도민행복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그 대학에서 그 대학의 연구소나 이런 데서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건 있습니다만은 대학과 직접 연계된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도민대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걸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대학 모델하고 좀 비슷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일정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그 대학들의 어떤 특성화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모집한 다음에 선정을 해주는, 그러면 거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서 그 평생교육 운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뒤에 얘기겠지만 조금 어려움이 좀 있어요. 인천도 마찬가지지만 인천에서 각 대학들마다 대학 평생교육원이 있거든요. 대학 평생교육원은 기본적으로 유료잖아요. 돈을 받고 해요. 근데 같은 대학에서 무료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참 곤란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딜레마죠. 그러니까 당장 그 인천시에서 주는 운영비로 하게 되면 대학은 말 그대로 평생교육원에서 별도로 사업을 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일에 그렇게 하다 보면 대학 자체의 평생교육원은 그러면 자생력이 없어져 대학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그 골치 아픈 부분 중 하나입니다. 결국은 대학이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직접적으로 돈을 줘서 살리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고 이걸 이게 전남도민대학을 그러니까 저희도 하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돼야 할 문제라서 역시 쉽지는 않아요. 최근에 그 전남도립대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런 그 전문대학이잖아요. 도립대도. 그래서 여기서는 하이브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또 뭐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 지자체가 이런 대학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저희 그 진흥원도 전남 도립대가 하이브 사업이 어떤 사업이 그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더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리고 뭐 이건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역할일 테고요. 이건 뭐 도립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남에 있는 모든 대학에 공이 해당되는 일이라고. 이거는 그 얼마 전 제주에서 그 라이브 사업 대학들을 대상으로 열었던 평생학습 교육의 미래 컨퍼런스인데 그 사실 여기에 제가 그 진흥원 협의회 회장으로 해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이제 이게 계기가 돼서 제가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대학들이 뭔가 새로운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말하자면 기본적으로는 인구 감소에 의해서 대학은 위기를 맞고 있는데 평생교육은 한편으로는 기회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의 위기를 평생교육이라는 기회로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은 지금 시적절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기도 한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다음에 개방형 고등교육 체제 또는 고등평생학습 체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금 전에 11월 달에 국회에서 그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여기에 제한 이유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존의 평생교육 체제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해서 과학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사회불평등 등과 양극화 심화, 학습 형태의 변화 및 감염병의 확산 등
급변하는 산업 직업 구조에 따라 높아진 평생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존의 평생학습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평생교육법을 지금 개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 그 평생교육계에서 쓰는 말은 이 모두의 평생학습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사회에서 평생교육은 단지 법적 권리 여부를 떠나서 적응교육, 즉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서 나이 든 분들도 어쨌든 적응해야 되니까 적응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그 우리 사회의 모든 불평등의 출발점은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교육의 불평등에서 뭐 특히 대학 진학이라든가 이런 데에 따른 것으로 그 사회적인 불평등이 야기된다. 그런데 그렇게 야기된 불평등이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불평등을 역전시킬 기회가 국가에서 주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개인적인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적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평생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격차를 줄여줘야 된다. 또는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의 평생교육 관련 역할이 커져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데 이유가 있다. 즉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양극화 사회가 돼 있죠. 경제적인 양극화뿐만 아니라 이념적인 양극화, 정치적인 양극화도 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방법이 교육이에요. 교육. 사실 평생교육의 출발이 유네스코에서 그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그 출발의 계기가 된 것이 그거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2차 세계대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2차 세계대전에서 특히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이 그 선진국에 있던 그 국민들이 어떻게 그 히틀러의 그 말도 안 되는 선전에 다 혹해가지고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느냐. 그 유대인 학살 같은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그 배경에는 교육의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어떤 문제를 받았을 때 이것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선동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 뭐 그럴듯한 말에 넘어가고 이게 스스로 자기의 가치 판단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넘어가지 않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넘어간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문제되는 게 가짜 뉴스들인데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어떤 가치 판단의 능력 또는 자기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으면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쉽게 혹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 뭐 보이스피싱에 낚이듯이. 예, 그래서 지금도 평생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 1972년에 조금 전에 유네스코 얘기를 했는데요. 그 아까 그 평생교육의 출발점은 이거보다 더 앞섭니다만은 그 뭐 포르 보고서라고 굉장히 유명한 보고서가 있어요. 그 72년이니까 얼마입니까 벌써 50년도 전이죠. 이때 그 러닝 투비 이거 뭐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 존재하기 위한 학습이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의 일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역사상 처음으로 교육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살아갈 사람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해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즉 아직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살아갈 사람을 가르친다. 이게 70년대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지금 얘기했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뭐 5년 후 10년 후 사회가 어떻게 될지 우리 예측도 못 하잖아요. 근데 70년대에 벌써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의 역할에 관한 이러한 변화는 과거 사회들의 상대적 안정성과 현대 세계의 급속한 발전을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교육의 사명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즉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직업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직업을 위해서 준비를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그 직업은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기술을
앞으로 나올지도 모르는 그 기술을 배울 수 있게 가르쳐 줘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들이 부딪혀야 할 그 사회의 문제가 뭔지 몰라요. 우리가 현재 닥치고 있는 사회 문제와 20년 후의 사회 문제는 전혀 다를 거건데요. 근데 그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물론 그래서 창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시대적 상황 교육자들에게 열심히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미래를 만들도록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빨라져서 교육이 낡은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은 어떻게든 변해야 한다. 어떻게 변해야 할지 대단히 어려운 건데, 그래서 전통적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종래의 고등교육 체제로는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서구의 대학들은 이미 대학 개방 체제를 통해서 지역민, 전국민, 세계민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대학 평생학습의 전국화, 세계화를 지향해 오고 있다. 미국의 모든 대학에서 비학위 과정 및 성인 학습자 유입은 이미 대세가 되어 있다. 그래서 대학은 크게 학부교육, 대학원 교육, 종래 여기까지였는데, 이제 평생교육, 계속교육이 삼각 틀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 가능한 대학 생존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대학이 평생교육, 계속교육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새로운 고등교육 체제, 즉 개방형 또는 새로운 고등평생학습 체제는 어떤 거냐? 생애 중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필요한 고등지식 학습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체제. 또 국가의 고등교육 정책은 평생교육의 이념하에 모든 국민들의 지속적인 고등지식 및 기술학습이 전생에 전 공간에 걸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개방형 고등교육 체제 또는 고등평생학습 체제의 구축이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평생교육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지금 그 라이프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라이프 사업은 대학이 바로 이러한 개방형 고등교육 체제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의 그 과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대적인 요구사항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라이프 사업은 대학 입학 전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성인 학습자, 이건 수시나 수능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성인 학습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대학이 입학시켜서 성인 친화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라이프 사업은 이런 시대적인 필요성, 국민적 욕구에 따른 근본적 혁신의 하나고, 지금 순천대 미래융합대학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이거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테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학 평생교육 지원 체제는 영어로 Lifelong Education Universities for Future of Education에서 따와서 LIF, 라이프라고 부릅니다. 1919년에서 22년까지 사업 기간이고요. 이게 18년에 사업을 시작했고 또 이렇게 신규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올해 사업 예산은 총 241억 원으로 대학 평균 한 7.8억 원 정도고, 23년 사업 예산은 510억 정도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될 예정으로 있죠. 지금 이건 그 평생직업교육에서 나온 기본 계획에 따른 내용들입니다. 이 사업 목적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성인 학습자 친화적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목표고요. 그러니까 대학이 평생교육에 익숙한 그런 구조로 좀 바꿔달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대학 자율로 다년도에 걸쳐서 평생교육 체제의 질을 제고하고, 이러한 체제가 대학 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금도 아직도 미래융합대학 같은 체제들이 대학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정말 우리 대학에 필요한 사업이구나라는 그런 인식. 그래서 일반 다른 대학들도 이러한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를 좀 갖추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인구 감소 때문에 대학 정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은 그럼 필히
미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정원을 감축하면 기본적으로 생존이 어렵게 되죠. 그러면 그 부분을 성인 학습자로 대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성인 학습자도 또 그런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학습자도 이런 두 번째 20살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회고, 대학도 그런 학습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잘 맞물려서 상승 자격을 해야 하는데 아직 그게 잘 안 된다. 양쪽에 문제가 있죠. 추진 배경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성인 학습자의 직업 전환 교육 및 재취업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중장년층의 지속적 역량 개발 지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역 인재 육성에 지속적 기반을 제공할 곳이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이 사실은 어떤 기관보다 우수한 교수진, 또 우수한 시설,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한 성과로는 대학 평생교육 성장 모형의 구축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2018년에 15개에서 시작해서 올해 20개까지, 그리고 학습자 정원도 1988명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사실 1988명이라고 하는 건 대학 정원 50만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대학 정원이 50만이거든요. 근데 성인 학습자가 2,000명이에요. 이걸로 무슨 그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까? 여기에 공이 하나 더 붙어도 될까 말까인데. 그리고 사업 추진 체제는 지금 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사업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한계입니다. 예, 무엇보다 대학 교육에 대한 성인 학습자의 참여 의향 및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참여 기회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원인으로는 일, 학습 병행에 따른 시간적 제약, 높은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학년기 학생 중심의 경직된 대학의 학사제도, 뭐 이런 것들을 꼽고 있는데, 그 성인 학습자를 대학에서 그 모집하려고 해도 교육부에서 각종 규제들이 있죠. 뭐 선취업 후진학이라든가 뭐 이런 전제 조건들이 따르기 때문에 정말 받고 싶은 학생이 있어도 못 받는, 학교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못 들어오는 그런 제한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편 이것과는 라이프와는 달리 지금 여기 하이브 사업, 전문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지역과 대학, 그러니까 지자체와 대학이 협조해서 뭔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에 하나죠. 이건 그러니까 교육부라든가 기타 다른 정부들에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평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라이프 사업의 목표는 3가지로 되어 있어요. 대학의 성인 학습자 친화형 체제 개편,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발전 견인이에요. 그리고 그 거슬러 올라가자면 2008년부터 평생학습 중심 대학 육성 사업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조금씩 이름이나 형식을 바꿔가면서 현재 라이프 사업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 중심 대학이 있었고,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이 있었고, 뭐 이거 할 때 특히 뭐 이화대학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거기에 정유라 건도 관련돼 있었고, 그래서 그만큼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만들어서 학위를 주는데, 이제 입학 과정이 정상적인 학부 애들과는 조금 다르죠. 그런데 졸업해서는 똑같은 학위를 받는다. 둘 다 이화여대 졸업장을 받고 있다. 그것을 현재 학부생들이 또는 그 학부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뭔데 우리하고 똑같은 졸업장 받아. 그러니까 무슨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데는 상상도 안 합니다. 이런 거 할. 왜냐하면 거기는 입학 자원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하러 성인 학습자 해가지고 그 예를 들면
제대로 시험도 보지 않고 또 어려운 입시 과정도 거치지 않아서 여기 들어와 가지고 졸업하면 서울대 졸업장을 준다, 연대 졸업장을 준다. 그거는 그 학교의 재학생, 졸업생 모두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유형의 학위를 주는 대학은 못난 대학이다라는 그런 인상을 거꾸로 받게 돼요.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그러죠.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대학들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6년에 평생학습 단과대학 사업도 그래가지고 교육부가 막 사정을 하면서 다녔죠. 이 대학 제발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유형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 라이프 사업 단계로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그 교육의 참 그 큰 문제죠. 우리나라는 교육 때문에 성장했는데 교육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늘 말하듯이 대한민국의 성장의 힘은 교육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이다. 그런 딜레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개선할 건가 하는 것이 이제 여전히 남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일선대학의 관심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단 1년이라도 이 사업에 참여한 대학은 총 27개, 전국의 191개 대학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거의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대학이 막 정원도 다 채우고 빵빵 잘 나가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은데 이러고 있어요. 이건 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들의 경우에도 성인학습자 전담 과정 교육의 질 저하 우려와 학내 공감도 부족 문제로, 그리고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특성 및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해서 성인학습자의 실질적 참여를 효율적으로 제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이건 사실이죠. 그리고 아예 그 논문 제목이 평생학습 라이프 사업의 어떤 이 모순 이런 형태의 논문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문들에서 본 사업의 기본 모순과 구조적인 한계를 10가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기도 해요. 이거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 자료가 있으면 참고하라고 하면 될 텐데 지금 자료를 좀 나눠주지 않아서 혹시 나중에라도 하여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연차평가의 핵심 공통 성과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즉 성인학습자의 신입생 충원율, 중도 탈락률, 그리고 재직자의 재직 유지율이 평가 지표인데요. 거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이는 교육부가 이 사업의 관리를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건 평생교육을 목표로 한다라기보다 대학의 입학 자원을 어떻게 확보해 줄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획득하게 되는 학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이 벽이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관심은 관행적으로 평생교육 그 자체보다는 대학 자체에 있어요. 교육부의 평생교육 관련된 부서 이름이 평생직업교육국이에요. 평생직업교육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평생교육 예산은 교육부 예산에서도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관심 밖이에요. 대신에 대학은 교육부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살리려고는 하고 있죠. 살리려고는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서 문제지만. 그래서 평생교육의 효과를 거두는 것보다는 입학 자원의 감소를 만회할 수 있는 대체 자원을 찾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근데 그런 목적을 달성하려다 보니까 사업 현장에 장애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선취업 후진학의 대상자가 극히 부족한 지방에서는 원천적으로 정원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과지표 달성이 당초부터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업 목표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대체 자원을 통한 대학의 연명의 라이프 사업에 또는 교육부에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최근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일부 예산이 책정되고 지난 12월 23일 예산이 확정됐어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 정부의 예산안에는 약 3조 2천억 정도였는데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반띵이라고 하죠. 뭐든지 탁탁 반반, 야당 것도 반, 여당 것도 반.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반반 잘라가지고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3조 2천억 정도가 지금 1조 7천 정도로 줄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액된 예산 안에 순수 평생교육 관련 예산은 아예 없어요. 대학에 지원하는 평생교육이라고 하더라도 라이프 사업 같은 대학에 지원하는 평생교육 예산만 조금 늘어나는 것뿐이죠. 그래서 지방대학 집중 육성이라고 하는 것이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로는 돼 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방대 별도 지원 트랙을 신설했고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RIS죠. 비수도권 전역 확대, 지자체 주도형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방대학 육성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금 플랜을 짜고 있어요. 이것도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아마 교육부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일부 대학들의 퇴로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퇴로를 만들어주게 되면 교육부 자기들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지자체에 넘겨줘요. 그럼 지자체에서 과연 그 퇴로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장 표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유권자들인데 그 대학을 어떻게 문 닫게요? 그래서 어려운 숙제를 지금 정부가 지역으로 넘기고 있는 건데 이것도 전 상당히 좀 곤란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산업 수요 기반의 특화 직업교육, 직업전환 재취업교육 등 지방대학을 평생교육 및 고등 직업교육 거점으로 지원한다. 이게 라이프 하이브 그런 사업들을 말하는 거죠. 라이프 사업이 대안적 평생교육 기관들, 그러니까 아까 그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라든가 기타 많은 사설 평생교육을 위한 다른 학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일에 라이프 사업 같은 게 활성화되면 거의 고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학생 자원 고갈로 문 닫게 된 대학의 연명을 위한 정치적 처방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오해를 받게 됩니다. 평생교육 예산은 말하자면 교육 예산 중에 그 1%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개선 방향이라고 돼 있는데 대학의 위기를 평생교육으로 보완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려면 본 사업이 대학에 도움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이 평생교육 그 자체를 위한 기관으로 체제 전환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성인 학습자가 입학 자원에 대한 대체 효과를 가져서 미충원 인원에 대한 예산 감소를 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 대학을 개방형 고등교육 체제로 바꾼다라고 하기에는 좀 목표가 빈약하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데에도 다 평생교육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졸업하면 학위를 받아요. 뭐 이런 그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도 평생교육을 통해서 학위를 주는데 왜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그걸 못하냐? 왜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친 편견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대학 내부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정원도 못 채우는데 대체 정원이라고 제대로 채워질 수 있느냐? 하지만 이거 어차피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반드시 활성화를 위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다면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우선 쉽게는 라이프 사업 내에서는 평가 지표의 경직성을 일단 해소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다음으로는 단순히 이 라이프 사업을 떠나서 대학 스스로 고등평생교육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단순히 미래융합대학의 문제가 아니다.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자율성과 지표를 갖춰야 한다. 뭐 각 대학마다 사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대학의 특성에 맞는 성과 지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인정받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일방적으로 주어진 평가 지표로 일을 하게 되면 대단히 어렵다. 근데 뭐 맨날 얘기해봤자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입학 자원 선발의 유연성인데 역시 이거 마찬가지 또 해당하죠. 그래서 뭐 개방 입학 경쟁 졸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죠.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하되 뭐 졸업만 일정한 기준을 맞추면 그때 졸업할 수 있게 뭐 그렇게 해야만 졸업생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대학의 신뢰도가 높아져야 하고 그걸 통해서 학위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하버드 대학의 개방 대학의 경우에는 자체 프로그램 이수 성적에 따라서 정식 입학 여부가 주요돼요. 그러니까 일단 사설 평생교육이든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생교육을 받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일정한 수준이 된 학생들을 입학자원으로 확보하는 뭐 그런 단계적인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학위, 즉 다시 20살. 이 두 번째 학위의 가치를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두 번째 학위를 어떻게 갖느냐. 뭐 말하자면 이제 그 대학을 만일에 이제 서울의 유명 대학에서 졸업을 했다. 근데 직장이 지방에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서 다니다 보면 지방의 대학에 2차 학위를 받으러 들어가겠죠. 그랬을 때 그때 받은 학위를 과연 사회가 같은 수준을 인정해 줄 거냐 하고 하는 문제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차별적인 인식, 이것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극복해 주느냐 하는데 사실 대학 평생교육 체제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교육이 발빠른 대학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런 변화와 그 결과로 인해 갖게 되는 두 번째 학위를 사회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 졸업의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 취득한 학위의 공신력이 떨어진다면 참여한 성인 학습자도 학교도 교육부도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겠다. 이게 평생교육 6진 분류인데 6진 분류 중에 학력 보완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학력 보완 교육에 앞으로 여기에 고등학력 보완 프로그램, 고등학력 보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고등학력 보완 프로그램에는 독학사 강좌, 학점은행제, 시간 등록제 이런 것들만 있어요. 근데 여기에 라이프 사업 같은 것을 추가로 하자. 그래서 대학 성인 학습자 학위 과정도 이런 이 고등학력 보완 프로그램으로 추가해서 평생교육 6진 분류 안에 제도적으로 자리 잡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직 좀 전문 연구자 수준이 못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 지역 균형이 필요하죠. 뭐 이 얘기는 맨날 해봤자 그냥 소기의 경일기처럼 메아리 없는 그런 답이죠. 지역 균형.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감할 텐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참 답답하고 암울하고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역 소멸하면 두려워해야 되는데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 과연 지방대학의 성인 학습자 학위가 편견 없이 자리 잡을 수 있겠는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의 서열화,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서울 제국 지방 식민지라고 하는 틀이 깨지지 않는 한 어떤 정책을 펴도 지방은 지방에 머문다라고 하는 암울한 또 다른 설명이죠. 그리고 수도권 주민들도 대학을 통한 일자리 교육의 요구가 앞으로 보물처럼 쏟아진다면
그 대학들과 어떻게 경쟁할 거냐. 지금 이제 라이프 사업은 수도권 대학은 일부 참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과 일자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의 시효를 거둘 때 근본적인 해결이 될 거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개선 노력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1차 학위와 2차 학위의 역할 차이. 지금 2차 학위니까 평생교육을 통해서 받는 학위를 말합니다. 이 보편화는커녕 아직 그 존재조차도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느냐. 그리고 사회 양극화를 막겠다고 시작했는데 거꾸로 이 평생교육이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평생교육 보면 수도권 서울이나 경기나 이런 데는 돈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도 상당히 풍요롭게 시켜요. 근데 전남이나 경북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평생교육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는데 거꾸로 양극화를 부추기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해서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은 국가 차원에서 균등 배분을 해줘라. 똑같이 해줘라. 그래야, 그러니까 지자체에 맡겨놓으면 돈 많은 지자체하고 돈 없는 지자체하고는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달라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 대학과 지자체가 평생교육을 매개로 협력해서 대학도 살고 지방도 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하겠죠. 그래서 지자체도 대학의 위기를 지방의 위기로 공감해서 대학과 지자체 상생의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열띤 강의를 해주신 고석규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포럼을 했는데요. 한 3분 정도 준비 시간을 갖고 바로 2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포럼 2부 종합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좌장이신 김현덕 교수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2부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좌장을 맡게 되는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물리민주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현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또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평생교육, 평생학습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1세기는 지식이 양으로 경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속학습, 즉 평생학습 능력이 개인이나 조직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어떻게 하면 평생교육, 평생학습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잠시 짚어보고 가는 것도 시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대학 지자체 간 성인학습자 평생교육 활성화란 주제로 좋은 발표를 하여 주신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고석규 원장님의 발표 또한 매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 체제 구축의 필요성, 사업 현황, 평가, 그리고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좌측부터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소라 교수님 오셨습니다. 순천제일대학교 평생교육원 최진숙 원장님 오셨습니다. 우측에 순천시 평생교육과 신원섭 주무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교육지원과 박경숙 주무관이십니다. 우선 순천대학교 김소라 교수님께서 본인의 의견이라든가 또는 질문이 있다든가 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토론에 임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해야 되죠? 좀 짧게 하시죠. 또 이제 우리 이제 고석규 원장님께서 워낙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뭐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지자체에서 생각하는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발표 듣고 원장님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도 많으시고 또 안타까움도 막 느껴졌고요. 그런 게 이제 절실히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들을 저희 대학의 평생 이제 교육에 관련되신 이제 교수님들이 해주셨어야 되는데 정보 자료 조사도 열심히 해주시고 하셔서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공부를 원고를 보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제 마침 단초를 제공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에 어떤 드리워진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올 봄에도 여기 참석을 했었는데 저희 대학에서 미래융합대학에 참여하고 계신 교수님이 한 25분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무관심일 수도 있고 또 원장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학내 어떤 부정적인 또 인식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좀 안타까운데요. 이제 원장님도 발표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이렇게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가장 알려지게 된 계기가 2016년에 그 대통령 탄핵의 어떤 출발점이 됐었죠. 이화여대에서 그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이 백지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했던 다른 대학들의 어떤 자긍심에도 상처를 입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이제 큰 문제는 이 평생교육 단과대학이 학위장사다. 이제 이러한 이제 인식을 사회에다 널리 퍼뜨리게 된 그러니까 저희 대학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서부터
왜 우리는 이렇게 평생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 인식 전환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는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우리 대학이 뭐 잘못한 건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이제 큰 대학들, 경희대나 동국대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면서 이제 수익을 챙기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큼 어떤 시설에 투자를 하는가? 당연히 학생들이 많아지면 공간도 부족하고 또 기존 학내 구성원들과 갈등도 생길 텐데 그런 것들을 봉합하지 않은 채 계속 평생교육을 이어가다 보니까 비난의 소리를 또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염려도 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현재 상태를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 좀 어두운 면, 그런 치부들도 다 솔직하게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학교에서 미래 융합대학의 문제는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좀 다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작년에 교원들 대상으로 성인학습자 전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의견조사를 했는데 뭐 성인학습자 전형을 감축해야 된다와 증원해야 된다가 거의 이제 비슷했어요, 의견은. 그런데 이제 왜 그런가 하는 그 이유가 중요한데 감축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들이에요. 충원이 안 된다. 강사료가 적자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업 능력이 떨어져서 학업 지속이 어렵다. 이러한 이유들인데 증원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우리는 지역 국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또 입학 자원이 감소하니까 보완책으로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증원에 대한 이유는 다소 이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 지역 사회의 성인 학습자 또는 재직자 전형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해서부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문제에 대한 어떤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좀 본질을 추구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평생교육 평생교육법 얘기도 원장님께서 하셨지만 그 법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교육부의 평생교육 학습정책과인가요? 평생학습정책과 그 홈페이지에 가서도 그렇고 꼭 보면 그 평생교육이 학위과정을 뭐 동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그 미래융합대학의 가장 안타까운 면은 뭐냐면 단과대학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일반 학생들과 전혀 다른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또 정문 쪽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캠퍼스 안에 들어와서 캠퍼스의 어떤 그 느낌을 맛볼 수 있는 기회조차 별로 그분들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굳이 단과대학으로 분리가 돼서 이렇게 오히려 학생들한테 낙인 효과만 더 가중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고요. 저는 이제 사회복지학과에 있는데 저희 학과에는 만학도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 의욕적이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편입학 때 이제 학사 편입이나 일반 편입으로 들어오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평생교육은 여기는 평생교육을 하는 곳이다라고 따로 지정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성인 학습자들이 그냥 일반 학생들한테 묻어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왜 꼭 한 공간에다 이 사람들은 평생교육 대상자들이야라고 특정 대상만을 그쪽에다 이렇게 몰아넣어야 되는가. 그 부분이 이제 제가 가장 좀 슬프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평생교육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러니까 원장님이 강조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사회에서 평생교육 학위를 신뢰하고 인정해줘야 된다. 이제 인정을 하려면 그분들과 일반 학생들이 잘 구분이 없어야 되거든요. 표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그 표가 심하게 나다 보니까 평생학습에 대한 자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만 더 가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이제 평생교육 얘기 나오면 마치 이제 지방 소멸을 평생교육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그 희망 고문을 자꾸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뭐 평생교육이 지방 소멸을 막기 이전에 평생교육이 이렇게 대학 소멸부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의견 짧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하신다더만 좀 길게 하셨죠. 오늘 김소라 교수님께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미래융합대 학장을 맡으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그런 겁니다. 여전히 대학이나 지자체에서 평생 교육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습니다. 미흡하고 또 부정적 인식도 가지고 있고 또 학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평생 교육이라는 거 우리가 관계없는 게 아니거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주기 내내 이루어진 모든 교육이 평생 교육입니다. 대학 교육도 평생 교육, 대학원 교육도 평생 교육. 그런데 지금 학내 구성원이라든가 교육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평생 교육은 우리가 관계가 없는 거라는 인식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는 물론 또 대학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순천제일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최진숙 원장님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천제일대학 평생교육원장 최진숙입니다. 대학 평생교육 지원 체제 라이프 사업 그리고 하이브 사업을 바탕으로 대학 지자체 간 성인 학습자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석규 원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느끼고 있는 전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로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격하게 많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생 2모작, 3모작, 4모작을 위해서 성인 학습자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대학과 지자체가 이들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활성화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들이 늘 물음표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수요자 즉 학습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이 부분은 실은 평생교육원 원장이 되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포럼이 이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관계자들에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시 관계자, 즉 지자체 관계자, 대학의 보직자, 이들이 누가 같이 함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옆에를 둘러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이 참 무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은 저도 이제 평생교육이라는 이런 보직을 맡고 나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들여다보게 됐죠. 그래서 아까 원장님의 원고에서 청년 인력의 지방 이탈 너무나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역할 바꾸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청년 인력이 이렇게 지방을 이탈한다는 것은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남 지방 소멸, 여기 소주제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평생교육이 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어느 한 부분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정책이라든지 지방 대학의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자체 존재와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와 대학, 정부 모두가 협력의 장에 진짜 여기 사각의 링에서 정말 혈투가 벌어져야 되는데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원고 4페이지에서 언급됐던 대학 지자체 간 성인 학습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시도 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연계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순천시와 지역 대학 간의 실무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노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희 순천시에서는 여기에 시도 평생교육원의 역할도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의 역할. 그래서 실은 진흥원에서의 그런 가시화된 역할이 지금 내년 사업에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하이브 사업이라든지 라이프 사업은 대학 평생교육 체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역시 원장님의 원고에서 시스템과 인력 등의 문제 많이 봉착하고 있다는 거. 네. 정말 전문대학은 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연명하는 데 포인트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격하게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실은 다가올 미래의 직업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과정이라든지 비정규과정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평생학습 뭐 계자제라든지 나노디그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가 심오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까 또 원고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전히 남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대학들이 평생교육 취지를 이해하고 평생교육도 살리면서 어떻게 평생교육 체제를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것은 곧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대학과 지자체 상생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에서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춥다고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실은 이렇게 지자체하고 대학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좀 분야, 그러니까 평생학습의 범주 분야를 좀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위 과정이라든지 일반 과정이라든지 교양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실은 저희 대학에서도 학사제도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자체에서는 열심히 지원해 주신 여기 지금 이제 실무자 지금 주무관님 나와 계시는데 정말 대학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지금 많이 아시겠지만 대학하고 지자체가 상생하는 것 중에 오산시와 오산대학이 굉장히 많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산시 백년시민대학, 오산시 오감 어울림스쿨 그리고 오색도시 모두스쿨 이런 사업들이 다 지자체하고 대학이 같이 했던 거고요. 심지어는 이 전문대학이지만 평생 학습학과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라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학 가능하게끔, 그래서 주간, 주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사 운영을 한다고 하잖아요. 대학에서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 성인 학습자에 맞게끔 다 체질 개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장학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다 개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오산시 같은 경우는 좀 윗지방에 있는 학교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순천에 있는 작은 이 전문대학은 평생교육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왜 더 힘드냐면 평생교육원이 순천시가 전국 우수 평생교육 이 시스템으로 상을 받았어요. 더군다나.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는 무료 강좌 개설을 많이 합니다. 저희 대학에도 최근에 순천시에서 재정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아까 우리 고 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무료로 저희가 강좌를 개설하게 돼서 저희 평생교육은 지금 개점 휴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집에서 라면을 3,000원에 팔았어요. 똑같은 라면을 이 집에서 공짜로 주는 거예요. 어떤 거 드시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실무자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많이 협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더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사회가 당면한 이 학력 문제라든지 대학 구조 조정, 초고령 사회 진입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협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제가 많이 잡아먹고 있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학의 학위나 비학위 평생교육과정의 질관리 저희 대학에서도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대학으로서의 전문대학 정책성도 강화해야 되고 또한 더불어 지자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국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평생교육 체제의 전환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실하게 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단초가 됐기 때문에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취업 후에도 성인 학습자들이 필요한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에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기반의 평생 학습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 지방 기업, 저희 지역에도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대학의 협력 기반한 지역 인재 육성 모델을 정착을 해야 되고요. 대학의 학칙 바꿔야죠. 그리고 규정, 관련 법령 이런 거 다 개정해야 되고요. 평생교육 변화와 관련한 우수 모델은 공유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공유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고민해야 되고요. 많은 관련자들이 연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에서 끝나면 안 되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을 통해서 대학의 혁신과 미래를 모색해야 하고 국민 누구나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을 생애 언제든 키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 구현, 평생교육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대학 관계자, 그리고 저희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대학과 지자체에 어떻게 보면 같이 할 수 있는 성인 학습자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데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런 내용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소라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자체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대학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것이고 또 대학과 지자체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가올 미래를 위해 어떻게 다양한 평생 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되고 아울러 이제 우리가 학습자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가 이게 학사 구조의 유연성과 관련되는데 이 문제를 이제 제가 근무할 때도 보면은 그 교수 중심의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됩니다.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그러한 교육 과정을 가지고 평생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하나의 평생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는 그러한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은 이제 대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봤고요.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 있습니까? 플로어에서 한두 분 질문을 받고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자, 플로어에 질문 있습니까? 예, 우리 마이크 이거 마이크 준비 안 됐습니까? 목소리 크게 얘기하실. 예, 좀 다른 행사가 있어서 처음부터 제가 참석은 못했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 평소 한 가지 좀 겸언해서 말씀드릴 게 보면은 지자체와 그 협력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잠깐 자기 소개를 좀 하시고 질의를. 그래요? 예. 저는 여기 순천대학교 인문예술대하고 교양교육 강의를 하고 있는 전흥남이라고 합니다. 예. 보면은 이제 지자체와 대학 간의 여러 가지 그 협력이라든가 협업이라든가 이런 말씀도 잠깐 하시던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그 강자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보면은 이 주변에 보면은 학습 욕구는 많이 있어요. 뭔가 배우고 평생 학습 정도 그런 자세는 스탠스는 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원이 과연 그런 지자체와 뭔가 그 차별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면서 좀 퀄리티를 확보해가는 그런 고민들 그 접점을 좀 잘 찾아간다면 이게 지금 이 대학에서 평생교육원은 뭔가 다르구나. 제가 알기로도 그 수강자 부담료도 이게 상당히 그 일반인들은 성인들은 의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 보면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어떤 복지관 같은데 그런 데는 무료예요. 그런데 이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적어도 한 5개월 하는데 한 뭐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 5만 원 정도 부담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 대학에서는 보통은 제가 알기로 15만 원에서 많게는 한 30만 원 정도 이런 정도를 이게 수강자가 부담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지자체에서 하는 강의와 뭔가 퀄리티도 있고 다르고 독자성도 있고 또 자긍심도 좀 가질 수 있어서 그분들이 대학에 와서 평생교육을 받으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면서 자꾸 좀 뭔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유도도 하고 그런다면 서로 이게 좀 상생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잠깐 좀 한 말씀 좀 건넸습니다. 네네. 네, 오늘 좋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학하고 지자체도 그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지자체는 기초적인 과정을 교육하고 대학은 좀 더 심화된 교육 과정을 이 평생 교육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법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으니까 오늘 또 오셨고 했으니까 그런 좋은 대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순천식 평생교육과의 신원섭 주무관님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네. 고석규 원장님 발제문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이 배우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학에서의 평생교육의 문제와 한계와 또 과제들을 잘 지적해 주셔가지고 또 평소 생각했던 것과 또 되게 비슷한 문제 인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발제에서도 잘 설명되었지만
지역의 지방 대학의 이제 위기를 얘기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성인 친화형의 체제 개편을 하고 있는데 한계가 너무 이제 뚜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제에서도 언급됐듯이 대학이 평생교육 그 자체의 의미나 역할을 고민하기보다는 사실 대학 자원을 지역을 대상화해서 그것을 살리는 데 목적을 한다고 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대학의 체제의 전환이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평생 교육과 대학에서의 평생 교육의 어떤 이제 차이점을 고민해 본다고 하면 지자체 단위, 그러니까 지역 단위의 평생 교육은 학습 도시 사업이 약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순천도 2003년도에 평생학습 도시가 지정이 돼서 20년 가까이 지역사회 평생교육을 고민하고 실행해 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대학과 지역의 평생교육이 차이점을 두지 못하고 서로 경쟁하는 형태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실 좀 이제 그 협력하고 힘이 되기보다는 좀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최근에는 뭐 순천에서는 조례도 따로 제정하고 상생협의체를 만들면서 역할 탐색도 하고 또 대학의 이런 체제 지원을 위한 지원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학과의 연계 고민에서 지자체가 고민하는 부분은 이제 평생교육 지능 기본 계획에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이 사실 개인의 자아 실현을 도모한다 이런 역할도 있지만 최근에 그 역할 중에 지식을 창출하고 활류하고 또 지역의 어떤 발전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공동체의 활성화까지도 사실 그 역할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들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학교와도 연계하고 대학과도 연계하는 어떤 그런 그 역할의 확대가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나 이제 좀 전문화된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데 대학의 그 지금 평생교육 체제 그 사업에 아까 발제에서도 언급됐듯이 우리나라처럼 대학이 서열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두 번째 학위가 학위로서 지역사회나 사회에서 좀 인정받을 수 있냐는 문제 때문에 사실 각광받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자들은 사실 일반적인 그 학생들의 어떤 배움의 그 욕구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배우고 싶을 때 배우는 게 사실 성인 학습자들의 특징입니다. 그 평생 교육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사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단지 자격 요건 하기 위한 과정으로 사실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대학에서 똑같이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과 같은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성인 학습자들도 대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유연하지 못하 그죠? 그러니까 모집까지는 유연한데 똑같이 4년 과정이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 적시에 배우는 그 온디맨드 학습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그 아까 또 언급하셨는데 지식이 금방 낡아지고 있고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도 사실은 금방 필요 없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해외 미국에서는 미국은 우리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속도가 그렇게 이제
빠르지 않은데 미국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입학 정원의 30%만 찬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 그 74%가 평생학습자들로 채워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4년제 과정을 다 듣는 어떤 형태가 아니고 그 아까 얘기했던 온디맨드 학습 뭐 그 나노 학위, 뭐 마이크로 학위, 뭐 6개 과정, 뭐 3개 과정만 들으면 어떤 자기가 배우고 싶은 특정 분야에 대한 아주 작은 단위의 학위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 학습자들은 사실 자신들이 배우고자 하는 어떤 특정 분야들을 빠르게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에서나 또 앞으로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 역량, 능력들을 고민한다고 하면 사실 예전처럼 지식을 많이 축적해서 정답을 제시하는 사람들보다는 직장 생활에서도 아까 메타버스 막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빠르게 생기는 새로운 지식들을 빠르게 배우는 학습 민첩성이 중요해진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의 그런 대학이나 또 뭐 무크나 이런 그 교육과정도 보면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것을 배우는 학습, 그 learning how to learn이라는 그런 그 교과 제목의 과정이 300만 명이 수강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배움에 대한 어떤 방식이 중요해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에서 그 고민하는 평생학습 체제들을 좀 더 우리 안에서 좀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해진 방식대로 그대로 사실 성인 학습자들을 대학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식으로 평생학습 체제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지역 사회에 있는 성인들이 적재적소에 학습을 하려고 할 때 지역에서도 배우고 그 지역 사회에서 그 관심도가 높아진 과정들을 또 대학에서도 배우는 어떤 학습 생태계, 선순환 구조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생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동안의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이제 뭐 저는 대학과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의 교육이나 뭐 고교 학점제나 대학이 지역 사회에서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교육적인 어떤 거점의 역할들이 점점 커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 인구가 감소된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줄어든다, 그 학생들이 줄어든다는 어떤 약점을 서열화된 대학 안에서 똑같은 논리로 경쟁하면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러니까 성인 학습자에 대한 대학으로서 전국 최고가 되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실 적극적인 구상과 방식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평생교육 체제 지원 사업이 단순히 대학의 연명과 생존을 위해서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되고, 진정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가져가야 되고요. 또 지역사회의 특성이라든가 산업구조 등과 연계된 차별화된 그리고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서 선순환적인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멀리서 오셨네요. 나중에 여기서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입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교육지원과의 박경숙 주무관님 토론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아마도 그 지자체와 대학이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는가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나주시는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연계형 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사업을 공동 개발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주 배로 파티시에 프로그램을 그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주로 지역 그 특산물을 매개로 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지역의 그 필요에 따라서 대학과 같이 공동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커리큘럼의 사업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과정이라든지 민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과 중복되거나 뭐 그 과정이 중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되지 않는 거죠. 새로운 프로그램이라서. 이 프로그램들은 주로 그 프로그램을 참여한 사람들이 취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들로 이루어졌는데요. 하나의 과정을 개발을 하면 대학에서는 유수한 강사진을 지원을 하고 또 지자체에서는 적합한 학습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 후에는 지자체의 그 다양한 센터들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2019년 처음으로 그 대학 그 전남 도립대학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연계해서 추진하게 될 때는 1차 년도에는 프로그램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중심으로 그 성과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2차 년도에서는 보다 심화된 과정으로 전문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3차 년부터는 이 전문적인 개입들이 대학 입학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내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자체가 직업과 연계해서 다양한 교육들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업들은 초창기에는 교육부의 그 재정 지원 사업으로 연계해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지자체와 대학이 일정 예산을 펀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인학습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대학에 바라거나 느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 성인들은 주로 이제 40대, 50대 그 전환기를 맞는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이분들은 그 맞춤형 전담 행정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그 대면 수업만 한 게 아니라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을 혼용하는 플립 러닝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진행할 때 특히 대학에서는 이분들 맞춤형으로 어떤 행정적인 전담 조직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또 그 천천히 알려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담 교원이 필요한데요. 물론 강사진도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상호작용해 주시고 하시긴 하지만 적합한 성인 학습자들한테는 지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전담 교원이 필요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향후에 좀 지자체하고 대학과 좀 긴밀하게 연결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전담 교원 조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누이 다 말씀을 하시지만 대학에서의 성인 학습자들을 바라볼 때 그 대학의 입학 자원의 대체 자원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재교육을 통해서 어떤 뭐 새로운 학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환학습이라는 관점에서 이 시민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전체 시가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그 성인 친화적인 체제 전환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지자체하고 계속 어떻게 하든 협업해서 시민성을 향상시키고 시민 전체를 끌고 가서 같이 더 나은 사회를 좀 만들어 보는데 좀 관점을 두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나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산업 특성, 지역의 특산물과 연계된 차별화된 그리고 새로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담 교육 조직이 필요하고 교육을 통해서 평생교육, 평생학습을 통해서 시가 같이 성장, 발전하는 그러한 교육이 돼야 된다는 내용 같습니다. 자, 플로어에서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하시고 짧게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중고 우리 학부모 그 교육 활동을 좀 열심히 했던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보는 교육, 평생 교육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도 어떻게 하면
기본 교육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평생 교육으로 좀 보완하고 치유가 될 수 있을까, 그걸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와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우리 평생 교육이 필요라는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그 평생 교육이 오랜 시간 동안 진행해 오면서 우리 사회에 그동안에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된 그런 것들이 좀 치유가 되고 좀 보완이 돼 가고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평생 교육의 가장 근본 취지에 대한 우리 시대 정신,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초중고대를 열심히 졸업하고 나왔는데도 그 다음 세상을 살아가는데 시대 정신이 부족해서 또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개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공교육에서 우리 초중고 학생들의 문제는 정말 청년들의 지금 현재의 문제의 거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초중고 학생들의 그 부모, 자립할 수 없는 그 미성년들의 부모 역할은 거의 전부이고, 또 지금 현재 청년들의 문제에 그 문제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고 또 치유해 나가는 게, 그게 또 다른 평생교육의 어떤 방법이나 또 목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일반인들의 평생교육과 공교육의 학부모들의 평생교육은 엄연히 환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초중고대를 나와서 우리 지금 취업해서 자립하고 또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거 할 수 없는 그 청년들의 바로 주어지는 그 문제가 과연 출산하고 또 교육하고 그럴 부모들의 그 꿈과 계획이 거기에 들어있겠는가, 이제 그런 점을 봤을 때 대학을 졸업하는 그 과정에서 결혼 전후에 그 가정과 또 이 교육, 부모의 역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미 공부가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정의 중요성, 또 우리 부모의 역할, 이런 것들은 거의 전부가 된다고 보아지고요. 그런 것들이 충실하게 됐을 때 우리 청년들의 문제는 최소화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제 페이스를 찾고 제 길을 찾고 제대로 그 주역이 돼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들의 문제는 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성인들의 학습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른들이 나서려고 할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노인의 문제에서 또다시 우리가 책임을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그 학습의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평생학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청년들의 문제, 또 초중고 그 학부모들의 문제,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나타난 그런 문제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평생교육, 그리고 그 원인을 바로 찾아서 그 대학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특화된 대학, 이런 평생교육의 그런 필요성을 그런 쪽에서 한 번 더 홍보가 되신다면 많은 그 우리 초중고 이 공교육의 학부모들, 많은 학부모들이 그 평생교육의 그런 중요성을 공부하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면 학부모들의 평생교육 받을 수 있는 그 환경과 목표는 달리 정해져야 된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기간 동안에 그 평생교육이 도움이 돼서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이 부모들의, 어른들의 역할이 충실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그동안 활동하면서 많이 좀
가져왔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꼭 대학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또 우리 부모들 모두가 정말 관심 갖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청소년 문제라든가 초중고가 직면한 문제, 또 학부모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평생 교육이 돼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특별히 다른 질의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고 우리가 학습한 지식의 수명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생애 주기 내내 새로운 기능이나 스킬, 역량 습득 등 지속 학습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고석규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평생 교육은 인간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생 학습 기반 구축,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평생 교육 활성화 및 기반 구축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기술이나 세상을 바꾸는 것은 바꾸는 힘은 사람에 있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평생 교육, 평생 학습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발표를 해주신 고석규 원장님 그리고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여 주신 분들과 실시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새해에는 힘차게 도약하는 그런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열띤 토론을 해주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포럼을 종료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